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부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단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종목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하루 평균 여러분들께 25분에서 30분가량 되는 영상을 매일매일 녹화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럴수록 좀 꾸준하게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한 번에 몰아서 보려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좀 취침 전이라든지 뭐 운전을 하실 때라든지 노래 들을 시간에 단타수장 영상 한 번씩 보시면서 좀 틀어놓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10가지 말하면 한두 가지라도 머리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이거를 사야 되고 이걸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큰 틀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 가시 범위 내에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거를 같이 좀 연구하고 고민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달콤한 거에 아직도 진짜 빠져가지고 좀 거기 현혹돼서 나오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 여러가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철학들 있죠. 위기가 곧 기회니, 이런 남들이 공포에 뭐 매수를 해야 되니, 물론 맞기는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굴러 돌아갈지를 좀 알면은 이게 진짜 그런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가 있어지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카오 네이버,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가장 탑픽이라고 꼽고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를 떠나서 여러분들 계좌에 카카오 네이버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들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 지금 그냥 단순하게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이렇게 이 단순하게 볼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꽤나 좀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분석도 제 범위 내에서 이 정도의 분석이 보인다라는 거는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은 이거 앞으로 더 두수 세수 앞을 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한 수 두 수 앞만 봤는데도 이렇게 너무나 좀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저보다 더 분석 능력이 뛰어나시고 경제학자들이며 애널리스트 분들이며 이런 분들은 더 그 이상을 보실 거란 말이죠. 근데 쉽게 아마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괜히 흐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공감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서로 여러분들께는 제가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로 또 회답을 해주시고, 요게 서로 간에도 윈윈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그래도 한 1% 좀 안 되는 수준의 하락,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2%대 하락, 이렇게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국내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따로 다음 영상에서 마감할 때쯤 돼서 별도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타수정 영상은요 1.2배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속도가 1.2배속이라서 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께 이벤트 진행을 해드렸어요. 꽤나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튜브 주식 전문가에게 다 털렸다, 뭐 개미 투자자들 분통,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물론 제 추천주가 뭐 조금 성과가 좋지 않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저라고 뭐 백발백중 다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추천주를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거는 사실 개인 판단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걸 떠나서 불법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부 다 그냥 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기꾼들이 많죠. 하지만 사기가 아닌 사람들은 억울하게 지금 이거를 우리도 같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살펴다 보시고 이런 내용들 좀 필터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주주톡 채널은 종목 상담도 안 된다고 100% 말씀을 드렸죠.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정보 또한 절대 저희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금융감독원 산하 거기서 지금 이제 지정해주고 지침에 나오는 거기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벌써 상업용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인 비중이 많지만 지금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회사들도 많은데
저희는 10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매번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가입 유무를 떠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어그로 끌어서 받습니까? 자, 무료 추천자 한번 받아보실 분들 연락처 남겨주세요. 뭐 조건 검색 시 한번 받아보실 분들, 프로그램 매매 한번 받아보실 분들, 뭐 제2의 뭐를 받아보실 분들 연락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나요? 없죠. 논리적으로 항상 설명드리고 뭐가 어떻게 됐는데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오셔라라고 제가 영업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이렇게 위배되는 행위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사투자자문업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다 각자 본업이 있으시고 전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펀드 매니저의 펀드를 맡겨도 수수료를 떼주잖아요. 내 돈을 대신 굴려주는 수수료를 떼줘요. 근데 내 돈을 내가 굴리고 싶고 투자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싶어. 그럼 리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사기꾼들이 영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뭐 이번에 뭐 매집을 하나 기똥차게 할 건데 100% 200% 보고 있다. 300% 400% 보고 있다. 연말까지 한번 같이 해가지고 뭐 계좌 수익률 한 500% 만들어 보죠. 그리고 1년 가입 비용 얼마, 한 달에 몇백만 원 하고 나머지 막 11개월 서비스, 총 1년 기간 이런 말장난 하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 거. 저희가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용을 하시는 거고 딱 그렇게 정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받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서 책을 사오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다가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 잘못된 거지. 이 책을 찍어내는 출판사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떳떳하게 그리고 또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리딩하는 사람들 뭐 다 사기꾼이니 이런 거 가지고 뭐 저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 많죠? 그거는 그쪽에 해당 사항이고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보다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브리핑을 항상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저희는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모두 다 법규를 준수하면서 정직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딩 서비스도 여러분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 반드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너무나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또 심각한 경기 불안, 진짜 주식만이 살 길인 건 맞습니다. 어렵지만 주식만이 살 길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사기꾼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법규를 준수하는 그런 회사를 만나서 자문을 얻어서 투자를 하고 돈을 불려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퍼드리는 겁니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60일이에요. 근데 44만원. 한 달에 22만원 꼴이죠. 깔끔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까먹는 돈보다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로 수익을 또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단타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벌써 지금 들어오시고 2월 18일 날 들어오셔서 오늘까지 해서 1,300만 원을 지금 수익을 보셨대요.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지금 매일매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하루 이렇게 약손절도 있지만 수비를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로보티즈 같은 거 뭐 180만 원, 로보티즈로 뭐 4% 5%대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칠 수 있을 땐 단타를 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타가 굉장히 매력이 높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하고, 또 핵심 종목은 핵심 종목대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전문가에게, 정직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족을 하시면서 이런 OD 44만원짜리 한 달에 22만원 꼴밖에 안 하는 리딩 서비스가 어떻게 지금 이런 수익률들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논리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전달을 해드리니까, 자문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믿고 본인의 판단도 맞다 싶으니까 투자금을 늘려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런 기사만 보고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같은 사람들 굉장히 억울해요. 누가 뭐 비판을 한 건 아니지만. 아시겠죠? 이미 만약에 뭔가 잘못됐으면 저희는 벌써 사라졌겠죠.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좀 심적으로 좀 편안하게 오셔서 해보시라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셔가지고 같이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10-229-2353 총 60일에 44만원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또 여러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가 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굉장히 재미있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십시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벌써 처음부터 힘을 너무 많이 뺀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진짜 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 이번 영상에 다 못 담으면은 오늘 제가 영상 하루에 보통 2개씩 올려드리잖아요. 다음 영상에도 같이 좀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번 영상에 제가 다 못 담으면 다음 영상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연속적으로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올려드리는, 지금 말씀드릴 요 항목들은 진짜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현재 전쟁 리스크가 계속 지금 시장에 남아있죠. 전쟁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일단은 사상 최대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문제는 뭐예요?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다시 정상화시킬 것이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적정 수준으로는 계속해서 발생을 해줘야 돼요. 통상 그걸 우리는 연간 인플레이션을 GDP 대비해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하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율만 따졌을 때는 통상 2%대를 적정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은 뭐 7%대, 8%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유가가 막 더 치솟으면 지금 뭐 100 초반대잖아요. 120, 130 왔다 갔다 하는데 180, 뭐 200까지 간다. 이거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 당장에 솔직히 모르겠고, 일단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가격이 변동을 보일 때는 결국에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쵸? 수요와 공급인데, 자, 가격 변동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죠. 그럼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싸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동안 여러분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어요. 이때 두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돈을 풀어댔죠. 사상 최대로 돈을 풀어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월봉으로 보잖아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예요. 진짜 최저점부터 최고가까지 10배가 넘게 올랐죠. 지수가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폭등을 보였는데,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돈을 풀어서 유동성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유동성으로 얼마나 더 이 사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돈으로 만들어내는 시장에 한계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좀 해본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보세요. 결국에 지금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도 부채가 너무나 많아요. 부채가 상당히 많죠.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이게 항상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이 부채라는 기준은 뭐를 뜻하냐면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결국에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대략적으로 70% 이상이 소비죠.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해야 GDP 성장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냥 부채를 상환하여 줄이던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을 더 하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채를 줄이려면. 그죠? 근데 지금 뭐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결국에 부채 비율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둘 다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안 되죠. 아직까지 경기가 좀 위태위태해요. 그러면 성장을 더 할 수 있냐? 성장이 지금 굉장히 발목을 잡죠. 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경기 흐름이 좋지 않거나 경기 흐름이 또 너무 좋거나 경기 초불황이나 호황에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 그리고 통화 정책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것도 있긴 있겠지만 핵심적인 카드는 돈을 가지고 경제와 경기를 컨트롤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쵸? 돈 가지고 컨트롤해야 돼요. 경기 흐름이라는 건 결국에 돈의 흐름이니까. 경제는 또 돈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연준에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뭐다? 돈을 가지고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돈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뭐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돈을 막 풀었어요. 연준이 뭐 채권 매입하고 해가지고 돈을 국민들한테 찍어서 줬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뭐 채권 발행하고 매입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을 일단 어떻게든 끌어와가지고 은행에다가 줬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야 됐어. 우리가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잠깐 빌린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잠깐 빌린 거예요, 돈을. 근데 미국은 그 부채를 누가 책임져?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갖다 써 하고 그냥 줬어요.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돈을 갖다 쓰라고 줬지만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장 큰 차이가 물론 있긴 있는데 지금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는 어찌됐건 작년에 돈을 많이 풀었어요.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더니 사람들이 가서 소비를 하죠. 소비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공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생산직이나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해야 돼? 밖에 나와서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는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생산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이 필요했다. 그렇죠? 일할 사람이 필요로 했어요. 근데 나라에서 돈을 저렇게 다 줘버리니까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일을 할 수 있게 메리트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금이 올라가요. 결국에 임금 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임금이 올라갈 때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을 잘 못했죠. 서로 여행도 잘 못 가고 뭐 업무를 보러도 잘 못 가고 격리도 오래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국경이 열리지 않는 이런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이라는 이민자가 또 급감을 했어요. 이민자 급감. 이민자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이 좀 더 높겠죠. 자국민들 상대로 우리가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비싸게 임금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금 상승이라는 거 결국에 뭐예요? 결국 원가 상승입니다.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원가가 높아서 결국 원가 상승은 판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소비자 가격이라든지 판가라든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고깃집을 하고 계셔. 시중에서 돈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다 와서 돈을 써요. 외식도 하고 돈도 다 씁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손님이 진짜 많아. 장사가 잘 돼. 근데 누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시급 뭐 9천 몇백 원이죠. 너무 사람이 안 구해져서 13,000원, 15,000원까지 시급을 올렸어. 근데 시급에 허덕이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마진율이 좀 적어. 그래서 고깃값을 1인분에 15,000원 하던 거를 16,000원, 17,000원 올리죠. 그럼 16,000원, 17,000원 올리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1, 2,000원을 더 써야 되죠.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돈을 풀어서 발생한 수요 급증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촉발했다. 성공적인 건 뭐냐면 성공적인 결과는 경기 회복, 경제 성장. 이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부작용은 뭐다? 인플레이션. 이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를 미국이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지금 전쟁을 할 것처럼 처음에 보이고 액션을 취할 때 이제 서로 머릿수를 쓴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러시아한테 떠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회에 떠넘길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런 물가가 이렇게 물가 상승을 보인 게 러시아 니들이 도발해가지고 지금 유가 오르고 천연가스 오르고서 우크라이나 쳐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40%를 차지하고 있는 곡물 가격을 너무 올렸으니 우리가 먹고 사고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필수 소비재의 필수 원자재인 유가와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곡물과 이걸 올려버렸으니까 이 모든 인플레의 사태는 니네 때문이야 라고 이걸 이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 넘기기는 넘겼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미국이 그렇게 원하던 거.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이렇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와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면 미국 니들 돈 그렇게 많이 풀어대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니야 이것들아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도발을 하는 거에 틈타서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 러시아로 떠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동안의 수요 폭증으로 인한 수요 급증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1차로 발생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화되고 가중됐던 건 뭐냐면은 공급 부족으로. 그렇죠? 자, 보세요. 적정 수준이어야 돼요. 자, 수요는 이 정도 수준. 여기가 수요예요.
수요가 이 정도 수준이고 공급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일 때 가격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 간의 이격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전쟁 때문에 공급까지 부족을 해져 버리니까 이만큼 더 벌어지는 거예요. 요만큼 벌어졌던 게 이제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다? 물가가 어떻게 된다? 오른다. 가격의 기본적인 이론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더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우리가 처음에 수요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촉발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연준에서 뭘로 이걸 잡으려고 했죠? 수요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를 죽이면 어떻게 돼? 수요가 감소되니까 다시 수요와 공급의 이격이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조금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을 했으니 너무 지나친 것보다 이제 살짝 잡겠다라는 건데 이 잡는 중에 지금 오히려 잡아서 내려오려고 했더니 자,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가 늘었죠. 근데 이제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격이 더 벌어졌죠. 여기가 더 벌어졌는데 얘를 낮추려고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은 지금 회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얘가 공급이 그 자리 그대로였으면은 수요를 낮췄을 때 어느 정도 이전 수준까지의 인플레이션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공급까지 벌어져 버렸으니 이 입이 이제 벌어진 거야. 이렇게 입이 벌어져서 얘를 내려도 얘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결국에 공급을 못 잡으면 수요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수요를 잡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경기가 꺾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요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수요는 결국에 시장에서 돈으로서 소비를 하는 수요였잖아요. 소비를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소비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 소비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비를 줄이려고 했더니 물가가 같이 빨리 잘 빠져줘야 되는데 금리 인상으로 수요는 죽이는데 지금 이 원자재 공급이 계속 원활하지 않아서 물가가 그대로 유지가 돼. 수요는 감소가 되는데 물가가 안 떨어져. 수요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수요만 빠지고 물가가 안 떨어져. 이랬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미국 기준 국민들 입장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떨어지고 지출해야 될 금액은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미국의 70%는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GDP가 꺾이고 이런 상황이 터진다. 그렇죠?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간다고 해도 중간에 또 잡겠죠. 이거 뭐 내버려 두겠습니까? 연준에서 어떻게든 또 잡는데 항상 지금 적정 수준 안에, 인플레이션이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과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못 들어오고 너무 뻗어나갔다가 이걸 여기까지 맞추려고 하면 또 뚫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적정 범위 내에 들어가게끔 자꾸 이제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연준에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은 첫 번째 과제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에 공급 부족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파생돼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건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전쟁 때문에 단순하게 유가가 올라서 뭐가 어떻고 하는데 어떻게든 잡겠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이렇게 됐을 때는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진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다른 방법이 또 있겠지만 일단은 수요를 좀 약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첫 번째로. 그러니까 러시아랑 전쟁이 최종 끝나서 러시아의 어떤 또 석유나 이런 뭔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곡물이라든지 뭔가 대체할 건덕지가 있고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 공급을 다시 커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겠죠. 그리고 수요도 좀 죽이고 하면은 적정 수준으로 이 괴리가,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적정 밴드 내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안 잡히는 상황에서는 얘를 좀 더 많이 죽일 수밖에 없다. 얘를 죽이면은 이게 꺾인다. 이게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포인트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로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는 거에 따른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한 전망 혹은 현재 컨디션,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로 은행주들, 제가 특히나 우리나라 4대 금융 지주사들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 시기인데 왜 얘네가 안 가요? 처음에 금리 인상 시기에 얘네들 막 올라갈 때 실적도 너무 좋다, 사야 된다 막 기사 뜬 거 한 번쯤은 보셨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신고가 가고 할 때 사면 안 된다. 아, 주변에서도 많이 그래요. 아, 금리 인상한다는데 이거 당연히 금융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실적도 정말 좋았어요. 알아요. 좋은 거 압니다. 예상 대비해서도 잘 나왔고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지금 은행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은행은 단순하게 우리 기업들처럼 물건을 많이 팔고, 은행은 돈이겠죠. 돈을 많이 팔고 이자를 많이 받아먹고, 물론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첫 번째로 시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금 기준을 잡아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중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은행에 대한, 은행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들에 대한 수익성을 좌우해요. 그리고 이제 부실채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통계를 내려서 부실채권율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충당금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되고, 그렇죠? 원금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일단은 자, 잘 보세요. 예대마진이라고 있죠. 기본적으로 예대마진이 중요해요. 우리가 은행에서 예대마진이라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님지표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해서 뭐 순이자 마진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은행의 건전성, 은행의 펀더멘털을 우리가 체크할 때 보통 BIS 지표를 또 확인을 해요. 이게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은행이 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은행주들 실적이 다 좋았죠. 최근 걸로 비교를 하면 님 지표라든지 BIS라든지 전부 다 건전하게 나와 있죠.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건전하게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은행들이 뭘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금융당국에서, 정부에서 이 4대 금융지주사들에게, 은행들에게 뭘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5천억 규모의 대손 충당금을 확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대손 충당금을 확보하라고 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가격이 치솟고 자산 가격에 대한 확대, 자산 가격 지나친 상승, 이것 때문에 버블 논란이 있고 뭐 말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한국 가계부채의 80% 내외가 뭐다? 주담대예요. 주담대. 혹은 주택 마련 자금. 일반 신용대출이지만 주담대에 좀 모자라가지고, 주담대 한도에 모자라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결국에 집 사는데 돈을 써요. 이런 게 80% 가까이가 됩니다. 아마 많으면 90%일 거고, 전세자금은 뭐 그 이상일 거고. 이처럼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도 뭐 110%인가요? 뭐 이렇게 넘죠?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데, 한국의 가계부채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80% 내외가 다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생했다. 근데 집값이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자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높아져.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데 자산 가격은 빠져. 이거 투자 목적이든 주거 목적이든 이런 경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월급 올라요? 월급 그만큼 안 오릅니다. 물가 상승 뻥뻥 뛰죠. 휘발유 2,000원씩 막 넘고 있죠. 우리 뭐 국밥 한 그릇 사 먹어도 지금 10,000원 넘죠. 가처분 소득 줄어들죠. 월급 안 오르거든. 응? 비용 지불은 많아지거든. 근데 이자도 늘어나거든. 힘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극단적으로는 부실채권으로 넘어가겠죠. 상환을 못합니다.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줄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은행이 무너지는 거는 그 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도 건전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야, 니네 작년에 돈 많이 벌었잖아. KB도 지금 6조나 벌었네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5천억만 좀 빼놔. 그리고 혹시 니네 손실 나면 그냥 거기서 빵꾸 맺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왜 5천억을 빼놓으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경기는 안 좋고,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 것 같고,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 같고, 물가는 안 잡히고, 전방 국가들도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지금 압박을 주고 있고, 자산가가 오르는데 한계가 있고, 정권 바뀌면 또 주택 공급 늘린다고 하고, 결국 집값 잡는데 초점은 두어져 있고, 이러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은행에 데미지가 가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미국 지표에서 보면은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는 통상 2년을 이야기를 하고요. 장기는 보통 10년짜리를 이야기를 해요. 이 스프레드는 격차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기
금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들 적금 보통 1, 2년 막 이렇게 넣죠. 뭐 적금을 막 5년, 10년, 20년 이렇게 넣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상품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거는 예금에 대한 이자, 수신 이자를 보통 단기 기준으로 보고 장기 10년짜리는 대출 내주는 거. 그렇죠?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고객들이 대출하는 사람들이 채무자들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은 또 장기 기준이 돼요. 보통 그렇게 해서 흐름을 따라가는데 근데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 단기는 예금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 지출이라고 했죠. 줘야 되는 기준이라고 했죠. 그럼 줘야 되는 지출 금액이 단기 금리에 따라서 산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행이 이제 수입이 되는 거. 그렇죠? 은행이 수입이 되는 거는 장기예요. 수입.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은행은 돈을 벌죠.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아요.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으면 어떻게 돼? 지출이라고 했죠? 지출이 더 높고 수입이 더 적어. 이득이에요, 안 이득이에요? 손해죠. 이게 이제 문제. 이렇게 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행의 손실이 우려되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반응을 합니다. 자, 보세요. 최근에 미국 2년 채권 국채 수익률입니다. 1.7974 이렇게 지금 시세가 연출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 10년물도 뭐 2.046 수준이에요. 대략적으로 둘이 차이 나는 게 지금 0.2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대략적으로 한 1에서 1.2, 1.3까지도 차이가 나던 게 이게 0.25까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뭔가 모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잘 보세요. 우리나라 기준이긴 한데 주담대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 늘려라. 금융권 목표치 상황. 불안한 거예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변동금리가 많았거든요. 변동금리가 많으면 은행은 좋지. 그 은행이 좋은 일을 왜 지금 못하게 할까? 그리고 분할 상환을 늘리래요. 분할 상환을 더 할 수 있게 늘리라는 거. 원금 회수율을 좀 더 높이라는 거예요. 왜? 못 갚으면 어떻게 돼? 은행은 그거 다 손실이거든. 은행 손실은 뭐다? 국가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신용 건전성, 금융 생태계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부실채권이라는 거는 결국에 연체가 많으면 그래요. 연체율이 높으면 그만큼 부실채권으로 반영이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연체라는 건 결국에 이자만 내면 돼요. 혹은 원리금일 때 월 고정 상환 금액, 계약된 상환 금액을 따박따박 내면은 연체는 안 돼요. 연체는 실제로 안 되지만 이자 보상 배율이라 그래가지고 기업들을 살필 때도 이자 원리금을 얼마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니네가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그거를 계산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투자 지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재무제표에.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40%는 이 이자를, 원금 이자를 다 상환할 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채 비율에서, 부채 대비해서 이익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걸 다 못 갚을 기업들이 40%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체크를 하는 이 부실 채권을 계산을 할 때 연체 없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금 회수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연체는 안 하려고 그래. 이자는 어떻게든 내서 연체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원금 갚을 능력이 안 돼.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게끔 하려고 지금 틀을 새로 짜고 있다는 거죠. 이 전반적인 내용이 뭐예요, 결국에? 은행들의 위협을 가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닙니까? 뭔가 모르게 정부에서도 지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IMF 때 안 그랬어요? 정부는 절대 IMF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IMF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악수하고 손잡고 이미 IMF 총재 들어와가지고 회의 다 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정부를 믿습니까? 정부를 믿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거 뭐 영화 찍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대사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아니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틀렸나요?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시거리 내에서 가시범위 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 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하나로 보더라도 그냥 훅 보고 지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뭐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문제는 뭐고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뭐고 과연 여기서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뒤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영상이 40분이 넘어갔어요. 여기서 이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 영상이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어느 유사투자 자문업에서 유사투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장사하고 회비 받아 먹어가지고 그냥 뭐 어디서 여기 수익 났고요, 여기 수익 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꼬시고, 물론 저도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익 인증하면서 자 오늘 이거 벌었고요 뭐 합니다. 해야지 어떻게 안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린 진짜 건전하고 좋은 기업들로 성실하게 해서 차곡차곡 현실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게 그냥 꼬시려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리딩 서비스 다른 데서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느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증권사 뺨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어떻게 그거를 강제로다가 끌어다가 가입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벤트도 해드립니다 하고 언급만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데 그걸 강제로 뺏어내는 거는 삥 뜯는 거지. 범죄지 그거는. 꼬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그죠? 피싱이랑 뭐가 달라요? 제가 피싱하듯이 합니까?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유튜브 주식 전문가에게 다 털렸다 이러면은 단타수장 어디 가서 저 주주톡 채널 운영하고요, 저 단타수장입니다 라고 저도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볼까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잘됐다, 니들하고 나는 다른 걸로 보여줄게.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진정성 있게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만 제대로 한번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다.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해볼 텐데 카카오와 네이버 좀 최대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현재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전쟁 리스크, 인플레이션, 이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금리에 대한 컨트롤, 금리 변동성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는 성장주들 중에서도 금리 인상만큼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할 때, 근데 그 밸류를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혹은 이익의 연속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업은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면은 그거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성장성이 확보가 되고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해서 시장에서는 그냥 성장주 빠져, 플랫폼 빠져, 고PR 빠져, 게임 빠져, 제약바이오 빠져, 그렇게 말하는 네가 빠져 이러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전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은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에 대한 어떤 이 유동적인 부분, 요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사실 이번 3월 FOMC 이제 오늘 내일하고 모레인가요? 3월 FOMC 회의에서 있을 금리 인상 0.5bp, 이건 예상 5포인트, 이거 예상이에요. 예상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주가가 다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 보시면 금리 인상 이슈로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이슈,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다 맞았어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주가가 빠지는 게 뭐 때문에 빠지느냐? 첫 번째, 빠지는 이유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해소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플러스 알파의 악재가 오느냐. 근데 얘는 뭐예요? 해소가 되는 시점이죠. 네이버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이때 당시 빠진 거랑 카카오 이때 당시 빠진 거랑 뭐였어요? 플랫폼 규제, 정부에서의 플랫폼 규제 관련해가지고 이슈 때문에 빠졌었죠. 이거는 이제 또 그럼 뭐야? 두 번째, 해소가 됩니까? 새로운 또 플러스 알파의 악재로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얘도 해소 국면으로 갑니다. 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여당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던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국면. 그래서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결국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간접적으로. 그랬을 때는 어쨌든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 그동안의 악재성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됐어요. 이제 지갈 길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전쟁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나서 시장에 주는 잔잔바리 여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결국에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모든 제조업들의 전반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랬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상대적으로 덜 받죠. 제조하는 게 있습니까? 뭐 배에 실어서 나를 거 있어요? 비행기로 실어 나를 거 있습니까? 없죠. 플랫폼, 인터넷,
이거에 대한 강점. 그래서 제가 자꾸 비제조로 봐라, 비제조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랬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가 여전히 지금은 좋은 위치다. 너무 좋은, 지금도 괜찮아요. 33만 원 부근 지금도 좋아요. 뭐 녹화한 이후에 또 무슨 악재가 뜰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어떤 내용들로 토대로 했을 때 좋습니다. 매수해도 됩니다. 전 좋다라고 봐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다라고 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카카오는 너무 대중적이야. 그래서 심리가 너무 많이 자극이 돼요. 근데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는 내수의 비중이 커요. 매출 중에 내수의 비중이 크고 자회사들의 성장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카카오는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먹고 사는 게 크기 때문에.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독적으로, 물론 얘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단독적으로 봐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또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제페토에 지금 가입자만 3억 명대를 돌파를 했고요. 글로벌 시장을 지금 침투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카카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물론 해외 매출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수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 그랬을 때는 오히려 성장성이나 성장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둘 다 좋지만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카카오와 네이버까지도 일단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런 내용들 정말 내가 들어도 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좀 논리 있는 것 같아, 좀 난 납득이 되는 것 같아 라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취합해서 브리핑을 좀 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은요, 이거 뭐 대본으로 안 됩니다. 40분짜리 대본 이거 뭐 어떻게 다 찍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서 이거를 해요. 이런 거는 대본에도 없어요. 다 제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여러분들을 또 우리 회원님들을 리딩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브리핑을 항상 듣고 있고 매일매일 지도를 받고 있고 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교육도 받고 계시고 여러 가지 기법이며 종목을 분석할 때 무엇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게 자체가 불건전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내가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돈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악용하고 역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이 업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한 서비스인 거예요. 내 돈 내가 굴리면서 정보를 받겠다라는 거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2020년도 장과 다르게 너무 어려운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런 장이 이제 못 와요. 끝났어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요. 이제는 제대로 알고 깊게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공격보다는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수비를 모르고 공격만 해왔어요. 이제는 수비를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러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된다. 이거 뭔가 선거 유세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벤트 꼭 좀 참여해 주시고, 이벤트라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가격이 돼 여러분들께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기간적인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앞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정말 주식만이 살 길인데 어렵지만 이거를 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나씩 단추를 좀 풀어가 보자. 그리고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좀 누려보자. 너무 경기가 어려운데 나는 그래도 아직은 좀 살만해 할 정도의 수준에만 수익을 만들어내도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주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010-221-2353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서 같이 우리 하나씩 또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이어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